과거에는 정치권이 여론을 움직일 때 주로 의지하던 것이 신문이었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매일 아침에 집 문 앞에 신문이 배달이 되었거든요. 그럼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신문을 보거나 출근을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신문을 읽고 그랬어요. 이때도 TV나 라디오 보급이 꽤 되기는 했지만 신문보다는 떨어졌거든요. 방송에서는 아침 TV 뉴스 몇 분 하는 걸로 내용을 전달을 해야 했지만 신문은 그 큰 지면에 활자로 수천 자를 보여주면서 내용을 전달하니까 그 수준이 좀 많이 달랐죠. 정치권도 여기에 그대로 반응을 했는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치권은 신문 기사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신문 기사가 주로 새벽에 인쇄가 들어가니까 한밤중에 신문 기사 내용을 두고 신문사 내에서 기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이런 말도 있죠. 1990년대에 이제 영상 기기들이 소형화가 되고 방송의 영상 편집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정보를 보여주는 능력이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방송이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키운 사례가 바로 CNN이죠. 여론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신문에서 TV로 옮겨가면서 정치권도 TV 방송사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죠. 좌우막론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사장이 방송사의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만큼 TV 방송의 중요성이 정치권에게는 중요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정치에서 중요해진 거는 2010년 이후에요. 소셜미디어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주로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니까 TV 방송과 신문의 역할이 확 줄어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2002년 대선 때 일부 진영에서 인터넷 언론을 이용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뭘 하던 시대는 아니었거든요. 관심을 좀 받긴 했지만 지금은 2020년대 인터넷, 특히 유튜브가 정치 여론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가집니다. 과거의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에는 어떤 여론이나 정보를 공유를 할 때 신문사나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정보를 독자들에게 유포하는 형태를 띠었거든요. 하지만 현재의 유튜브 환경에서는 누구나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어서 방송사나 신문사 기자들의 영향력보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인플루언서라는 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의미인데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손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시계를 손목에 차기 시작한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유튜브에서는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어떤 신분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현재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유튜버들을 보면 일단 좌파 진영에서는 김어준 씨가 가장 유명하죠.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 현재 구독자가 162만 명 정도고 매회 하는 방송이나 영상의 시청자는 100만 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부류의 좌파 쪽 방송에서 구독자가 173만 명이고 시청자가 15만 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이 또 다른 방송사의 구독자 수는 거의 비슷한데 시청자 수는 7배나 나고 있죠. 이건 둘 다 구독자는 아마 비슷한 사람들을 양쪽이 모두 공유를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의 영향력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면 될 거예요. 즉 구독은 둘 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직접 시청을 하는 방송은 뉴스공장인 거죠. 그리고 저는 아마도 유튜브에서 좌파 인플루언서들이 최대한 결집을 시킬 수 있는 영향도랄까? 그 네트워크의 총합이 바로 구독자 170만 명 정도라고 봐요. 그리고 영상의 시청자는 100만 명 정도로 보면 되죠. 즉 김어준이라는 인플루언서가 가지는 영향도가 좌파 시청자들의 현재 맥시멈과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봐요. 반면 보수 쪽 유튜버를 보면 보수 유튜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전부 다루기는 좀 어렵고 대충 이제 몇 가지만 보면 조선일보가 한 152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주 시청자 수는 7만 내외거든요. 그리고 배승희 씨의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29만 그리고 시청자는 10만 명 내외. 그리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여기가 이제 구독자가 82만 내외인데 시청자 수는 10,000명 내외. 대충 이런데 조선일보가 언론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수가 좌파보다는 좀 밀리는 게 보이죠. 구독자 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가지는 김어준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만큼 보수 쪽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재밌는 건 보수 유튜버들끼리 성향이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이 갈리기가 쉽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어떤 유튜버들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보수 유튜버들은 찬성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수 유튜버 전체를 모두 합산을 해보면 구독자나 시청자 수는 좌파 쪽의 뉴스공장이나 다른 방송들 이쪽에 비교해서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유튜버 개개인으로 볼 때 많이 밀리는 거죠. 마치 좌파 쪽의 유튜버들은 소수의 대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보수 쪽의 유튜버들은 아주 다수의 중소기업처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정치권도 이와 비슷하거든요. 좌파 쪽은 민주당으로 거의 대동단결이 되어 있어서 여론이 갈리는 경우가 좀 거의 없죠. 근데 반면 보수는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계파 갈등이 심하고 당 바깥에도 이준석이나 다른 계열의 보수 세력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치 유튜브의 분포도가 현재 한국 정치의 분포도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진다고 봐요. 총선에서 보수가 대패를 하고 나서는 유튜브에서도 좌파 여론총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보수 여론총은 분열되거나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 종편에 출연하는 인사들이 좌파 쪽 유튜브에는 꽤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고 있지만 보수 쪽 유튜브에는 출연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요. 당연한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이 이렇게 보는데 보수 쪽의 방송은 많이 봐야 10만 명도 안 되니까 이러다 보니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도 그 격차가 크죠. 아무래도 보수 유튜버들의 경제력이 많이 약하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보수 여론총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좀 많이 없어요. 좌파 쪽은 여론총을 대표할 수 있는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은 캐릭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 유튜브 방송들의 실시간 시청자 수가 꽤 돼요. 이런 인물들 중심으로 하는 이슈의 견인 효과가 상당하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최근에 대유행을 하게 된 게 버추얼 유튜버라고 있거든요. 가상의 외형을 연기하듯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걸 버추얼 유튜버, 줄여서 이제 버튜버라고 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그 인기가 수백만의 유튜버들과 견줄 정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과거에는 유튜브에서는 정보의 양과 신선함이 주도를 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정보의 질과 익숙함이 주도를 해요. 여기서 정보의 질이라는 건 정보의 정확도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냐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보여주는 방법에서의 기술적인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튜버의 흥행에는 바로 이 기술적인 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수 유튜버들의 문제점은 유튜브 방송에서 활용되는 기획과 편집 등 기술적인 면에서 좌파 유튜버들과 비교해서 많이 뒤처져요.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유명했던 노사모, 그 시절에 20대와 30대들이 주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들이 40대와 50대가 되어서 좌파 유튜브 방송 시청자의 중심 세력이거든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친박은 그때 당시에 50, 60세대였는데 지금은 70대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또 보수 유튜브의 중심 시청자들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보수 유튜버들은 시청자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고갈이 되어가고 있지만 좌파 유튜버들은 이제 40대와 50대인 시청자들의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은 세력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청자의 발굴 필요성은 좌파보다 보수 쪽이 더 강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근로시간 확대, 이태원 사고, 김건희 명품백 이슈, 최상병 순직 등등 젊은 층의 민심에 이반되는 문제들이 자주 터졌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젊은 시청자를 끌어들일 공간이 너무나 없어요. 10대와 20대들의 어떤 보수화 이런 거는 분명한 정치적인 트렌드인데 이들을 끌어안을 보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이 조금이라도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지 몰라요. 결국 집권 보수 세력의 여론 능력 강화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현 보수 정권과 여당이 10대와 20대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60대, 70대 이상의 세대에만 맞추어진 진부한 사상과 낡은 정책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보면 이게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하기로 했었죠. 그렇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갑으로 대표되는 친여성, 친페미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만 해온 건 20대들의 민심 위반을 불러오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여가부를 방치만 하지 말고 적절하게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는지 의문이라는 소리거든요. 무엇보다 집권 세력이 10대, 20대들의 문화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고 있어요. 물론 이는 보수만 그런 건 아니고 저쪽 민주당 좌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현재 보수 진보 모두 10대와 2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20대 여성층만 남녀 혐오 분위기에 편승해서 야당을 지지하고 있죠. 앞서 말한 버튜버의 흥행에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픈 10대와 20대들의 심리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실이 훨씬 즐겁고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현재 40대, 50대들이 주도하는 이 현실 속에서는 노령화, 부동산 폭등, 국민연금 고갈, 저출산, 양질의 일자리 감소, 임금 격차 등등 이러다 보니 현재의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도 10대, 20대가 아니라 4050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TV에서 70년대, 80년대의 대중가요만 리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우연이 아니죠. 이러다 보니 10대, 20대들은 방송이나 주류 문화권에서 소외를 당하게 돼요. 결국 이들 젊은 세대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디스코드나 버튜버 같은 서브컬처로 집중이 되죠. 최근 서브컬처 게임이 유행을 하고 리니지 라이크로 대변이 되던 아재 게임들이 하락을 하는 게 이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문화 정책이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 정책이 전환이 됐던 게 1980년대로 보는데 198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대중문화의 홍수가 범람하던 시기거든요. 컬러 TV가 가정에 보급이 되고 비디오가 보급이 되던 시절이에요. 집에서는 라디오만 듣고 영화는 극장에서만 보던 시절이 이제 끝나고 집안에서 팝콘을 들고 TV를 보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 프로스포츠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하죠. 흑백으로 보던 야구나 축구가 이제 컬러로 보이게 되는 거니까 훨씬 생동감 있는 영상이 나오죠. 여기에다 비디오의 보급으로 극장에서만 보던 영화를 집안에서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디오에 알맞는 영화들이 크게 히트를 하게 되죠. 터미네이터, 에일리언, 그리고 스타워즈 같은 류의 영화들이 범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디오가 보급이 되니까 당연히 한편에서는 포르노, 성인 비디오가 만들어서 팔리게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언론들이 무슨 전두환이 무슨 요술을 부려서 3S 정책이라는 우민화 정책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오히려 전두환 정권은 이런 대중문화의 보급을 늦추려고 했거든요. 비디오를 무슨 호환 마마에 비유하면서 검열을 많이 세게 하고 영화에 대해서도 스크린 쿼터 등으로 규제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덕분에 종로나 명동 등지의 수입상가들이 암시장으로 유입된 비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기기들을 유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식의 문화적 전환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이젠 더 이상 스크린, 비디오, 컬러 TV의 시대가 아니죠. 이젠 관람객이 아니라 플레이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임, 가상현실,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코로나 때 게임 시장과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달을 했던 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미 10대와 20대들은 이쪽으로 많이 옮겨갔지만 40, 50대 이상들은 단절되어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80년대에 유행하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4050 세대들이 귀에 꼽은 에어팟에서는 젊은 시절에 듣던 서태지와 김광석의 노래가 흐르고 있지만 10대, 20대들이 귀에 꼽은 에어팟에서는 디스코드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왁자지껄 떠드는 버튜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 세대가 똑같은 공간에 모여서 열광하던 콘서트 문화가 4050의 문화라고 한다면 이젠 한 세대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열광하는 유튜브 문화가 1020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김호중 같은 이들이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은 아직도 콘서트 문화에 머물러 있죠. 마치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경운기처럼 운전을 하고 있달까요? 새로운 여론층을 발굴해야 하는 보수에게는 10대, 20대들에게 맞춰갈 수 있는 새로운 감성이 필요하거든요. 얘들이 배틀그라운드나 발로란트 같은 게임을 함께 할 때 디스코드를 통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6070 세대는 물론이고 4050 세대들도 잘 몰라요. 이준석조차도 10대, 20대들에겐 뒤처진 인물이고 대표성도 약하죠.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시청자들과 반목하는 그런 유튜버들은 오래 못 가거든요. 시청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걸 가공해서 맛깔나게 재생산할 수 있는 기획 캐릭터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버튜버들은 이미 1000명이 넘어요. 이들은 10대, 20대들의 시청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들은 과연 버튜버들만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특정 유력 정치인에게 아부하고 기생해서 금배지를 달고 어떤 단체의 위원장이나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이런 건 10대, 20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거든요.
물론 정치는 유튜브 방송처럼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에서 멀어지면 도태되어 버리는 건 유튜브 방송인이나 정치인이나 똑같죠. 정의당이 망했죠. 총선에서 한 석도 못 건졌어요. 그럼 왜 망했을까요? 보수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떻게든 외연을 확장하겠다면서 뭐 진중권이니 김경률이니 이런 좌파 쪽 인사들에게 추파를 막 보내잖아요. 재미있는 건 정의당은 이런 좌파 인사들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망했어요. 최근에 진중권 씨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좀 있던데 과연 진중권이라는 존재가 국민의힘의 중도로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진중권이라는 존재는 정치에서 보면은 남을 공격하는 용도로는 활용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외연 확장에는 도움이 안 돼요. 상대를 흠집내기 위한 도구로 특화한 인물이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인플루언서로서는 실패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만일 진중권 씨가 인플루언서로서의 능력이 있었다면 왜 정의당이 망했을까요? 물론 때론 보수도 좌파와 손을 잡고 외연 확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정치에서는 오월동주라는 말처럼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배를 함께 타야 될 때가 있죠. 문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을 태워야지 아무나 태우면 안 되죠. 왜 여당이 총선에서 졌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유권자들의 니즈 파악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미국이 대선 중이거든요. 집권당인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어요.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선거에서 집권당이 불리해지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심한데 돈을 풀어서 선거 이기는 게 옳으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선거에서 지게 되면 다 끝장이거든요. 이재명이 25만 원 지원금 공약 내세워서 최소 20석 원 더 가져갔다고 저는 봐요. 물가가 극단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대상으로 정부가 만약에 한시적인 지원금이라도 줬다면 선거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바로 높은 생활 물가였거든요. 야채값이 3, 4배 이상 폭등을 했죠. 그런데도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지죠. 물론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올바른 패배와 옳지 않은 승리를 강요당했다 할까요? 윤석열 정부는 전자를 선택해서 졌던 거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후자를 선택해서 이긴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일자리의 질은 하락했고 실업률은 오르고 있고 당연히 저소득층도 소득이 감소하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년 동안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총선에서 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런 선거를 이기려면 당연히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죠. 하지만 돈을 풀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장기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보수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은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진 거예요. 정치 생태계라는 게 다 그래요. 문재인은 코로나 시국에 총선 이기려고 지원금 살포해서 180석을 먹고 이겼죠. 올바른 일을 한 결과로 패배를 하는 선택은 항상 있어 왔어요. 오히려 당장의 승리를 위해서 옳지 않은 선택을 강요받는 게 정치거든요. 그렇다고 총선에서 진 게 자랑은 되지 못하죠. 제가 볼 때 저소득층 경제 여건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기 부양으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기는 했어야 했다고 봐요. 총선 기간 내내 한 거라고는 윤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을 했는데 문제는 미래에 뭔가 해주겠다는 100마디의 말보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준다는 하나의 행동을 국민은 더 바랬던 거예요. 즉 보수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정부 여당이 지지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을까요? 혹시 일부 배부른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만 듣고 여론이라고 착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집권당의 여론 수렴 능력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어차피 보수의 주력 지지층은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저학력, 저소득층, 그리고 주부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야말로 생활 물가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죠. 즉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총선에서 자기의 주력 지지층을 배신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의 지지자들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정치 세력이 선거에서 이겨본 적도 없고 이기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버튜버들은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원이 안 들어오게 되고 경제적으로 망하거든요. 근데 정작 정부의 문화정책 그리고 기업들의 행태는 이런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과 게임의 검열은 더 강화가 되고 있고요. 망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로 많은 스트리머들이 활동하던 트위치는 결국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고 말았죠.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아서 20대들이 현 정부의 등을 돌린 걸까요? 아니면 여가부가 해오던 억압적인 정책들을 계속 지속하니까 등을 돌린 걸까요? 과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미래의 주력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세대들의 니즈를 올바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점점 사라져가는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의존하는 보수 유튜버들의 열악함, 그리고 4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좌파 유튜버들의 여유. 좌파는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넉넉하게 이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200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는데
이재명과 조국 리스크 때문에 못 얻은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가 시작되고 있죠? 그럼 과연 후보로 나온 이들 중에 6070도 아니고 4050도 아닌 10대와 20대들을 대표해 줄 리가 있을까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 20대 젊은 대표 후보가 안 보이는 거는 그래서 많이 아쉬워요. 이준석 대표 시절을 잊었나요? 적어도 그때 선거에 연전연승하고 보수 지지층이 열광하던 그 시절이요. 젊은 대표의 역동성, 신선함, 그리고 새로운 지지층의 유입. 물론 현재의 이준석에게는 그때의 모습을 찾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이준석 자체는 필요 없더라도 그걸 이어갈 필요성이 사라진 건 아니지 않나요? 지나치게 4050 개딸들의 영향력이 강한 민주당에서는 1020 세대의 대표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지만 6070 세대의 낡은 영향력만 남아있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젊은 대표가 나올 여지가 충분하죠.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이재명이 빨리 감옥에 들어가길 기도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이재명의 재판이 3심까지 선고가 나오려면 최소 2년은 필요해요.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 2년 동안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파격적인 인사를 등용을 하고 세대 교체를 노리는 건 어떨까요? 물론 이런 파격적인 선택에 대한 위험성은 항상 있죠.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무난한 선택을 하면 무난하게 지는 길밖에 안 남습니다. 그 교훈을 체감하는 건 이번 총선 결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